폭우가 쏟아지는 밤, 13살 소년 시우는 한 차량을 막아섰습니다. 다급하게 선 고급 세단 안에서 놀란 태성그룹 윤태성 회장이 창문을 내렸고 확신에 찬 눈빛으로 지우는 회장에게 외쳤습니다. 회장님 차에 도둑이 있네요. 제가 그 도둑 잡아드리면 얼마 주실 건가요? 그 순간 거짓말처럼 윤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거액의 해외 이체가 시작되었다는 긴급 알림이었죠. 윤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좋다. 네 말이 맞다면 1억을 주마. 대신 못 잡으면 넌 감옥행이다. 소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대체 왜 달동네의 가난한 천재 소녀는 감옥에 갈 각오로 회장에게 이런 거래를 제안한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바라며 지금 시작하는 이야기, 우리 같이 들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서울 끝자락 재개발을 앞둔 낡은 달동네의 좁은 방 안에는 낡은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13살 소년 시우는 전기가 끊겨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어머니의 병원비 영수증을 하나하나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시운의 어머니는 일주일 전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갑자기 쓰러졌고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오늘까지 밀린 입원비와 약값 3,480만 원을 내지 않으면 내일부터는 더 이상 치료를 계속할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해왔습니다. 시우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3살 소년이 어디서 그런 큰 돈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시우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한번 본 숫자는 절대로 잊지 않았고 복잡한 공식도 머릿속에서 입체적으로 그려지는 천재적인 감각을 타고났습니다. 시우는 젖은 신발을 신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해야 했습니다. 소년이 향한 곳은 태성그룹의 본사 건물 앞이었습니다. 시우는 며칠 전부터 이곳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늦게 퇴근하는 윤태성 회장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시운이 윤 회장의 차를 막아선 건 단순한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시운은 며칠 전 우연히 회장실 근처에서 심부름을 하던 중 윤 회장의 전담 기사와 재무상무인 오준혁이 은밀하게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숫자에 밝은 시운의 귀에는 그들이 나누던 계좌번호와 이체 금액 그리고 실행 날짜가 마치 커다란 글씨처럼 박혀 들어왔습니다. 기사는 회장을 모신 지 10년이 넘은 베테랑이었지만 뒤로는 오상무와 짜고 거액의 비자금을 빼돌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도로 위에서 시우는 차를 가로막았습니다. 목숨을 건 선택이었습니다. 급정거한 차 안에서 윤 회장이 창문을 내렸을 때 시우는 떨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외쳤습니다. 차 안에 도둑이 있다고 자신이 그 도둑을 잡아줄 테니 대가를 달라고 말입니다. 윤 회장은 처음엔 미친 아이의 장난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회장의 휴대전화에서 요란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해외 계좌로 순식간에 수억 원이 빠져나갔다는 거래 알림이었습니다. 윤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옆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던 기사의 손등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윤 회장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노련한 사업가인 윤 회장은 직감했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무언가 알고 있다는 것을요. 윤 회장은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소년에게 제안했습니다. 정말로 도둑을 잡는다면 1억을 주겠다고 하지만 만약 거짓말이라면 감옥에 보낼 각오를 하라고 말입니다.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시우는 차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고급 가죽 시트가 빗물에 젖어들었지만 시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낡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소년의 손가락이 현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기사가 미리 설정해둔 자동 이체 프로그램이 회장의 돈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범인이 숨겨놓은 디지털 흔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단순히 도둑을 잡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운이 들여다본 숫자들의 늪 속에는 회장조차 짐작하지 못한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에어컨 바람으로 서늘했지만 시운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아무런 말도 없이 팔짱을 낀 채 시운이 두드리는 계산기 소리만 가만히 듣고 있었지요. 시운의 손가락은 마치 마법을 부리는 것처럼 빨랐습니다. 낡아서 숫자도 잘 보이지 않는 계산기 위에서 시운은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돈의 흐름을 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운의 머릿속 한편에는 불과 1시간 전의 풍경이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 차가운 복도 바닥에 쭈그려 앉아 있던 자신의 모습 말입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칼바람 같은 겨울 공기가 스며들던 그곳에서 시우는 주머니 속에 꼬깃꼬깃한 영수증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 버튼을 눌렀을 때 나타난 숫자 3,480만 원.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어머니의 생존을 결정짓는 마지막 선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차 안의 정적을 깨고 시운의 낡은 바지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 진동이 거칠게 울렸습니다. 액정에는 서울병원이라는 4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지요. 시우는 전화를 받기도 전부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전화를 귀에 가져다 대자 수화기 너머로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어디세요? 어머니 산소 수치가 갑자기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당장 수술 들어가지 않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데 아직 수술비 정산이 안 돼서 병원 쪽 승인이 안 나고 있어요. 오늘 넘기면 정말 큰일 납니다. 간호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기계적인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삐삐삐. 어머니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다는 그 잔인한 경고음 말입니다. 시우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지금 울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곁눈질로 소년의 떨리는 어깨를 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당장 차에서 내쫓았을 법한 허름한 몰골의 소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소년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절박함이 노회한 회장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운전석에 앉은 기사를 쳐다보았습니다. 기사는 태어난 척 앞만 보고 있었지만 백미러로 자꾸만 시운의 동태를 살피며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시운은 다시 계산기에 집중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숨값인 3,480만 원. 그리고 회장이 약속한 1억 원. 그 돈만 있다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고 다시는 그 좁고 차가운 달동네 단칸방에서 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시우는 기사가 조작하고 있는 태블릿 PC의 신호를 역추적했습니다. 기사는 다음 교차로에서 차를 세우고 미리 준비한 도주 차량으로 갈아탈 계획이었습니다. 시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윤 회장에게 아주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바로 차를 멈추지 않으면 이 차는 10분 뒤에 범인들이 파놓은 함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윤 회장은 처음엔 코방기를 뀌었지만 시운이 읊어대는 숫자들이 자신의 개인 계좌, 비밀번호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세상을 삼킬 듯이 쏟아지고 있었고
시운의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병원에서는 계속해서 독촉 전화가 오고 있었고 차 안의 긴장감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소녀는 과연 이 숨막히는 계산을 끝내고 어머니에게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시운이 나직이 속삭인 회장의 개인 계좌. 번호와 이체 금액은 그 누구에게도 발설한 적 없는 극비 중의 극비였기 때문입니다. 윤 회장은 경악한 눈으로 소년을 쳐다보았고 운전석의 기사는 핸들을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기사에게 차를 돌려본사로 향하라고 나지막이 명령했습니다. 소년의 말을 직접 확인해 보겠다는 심산이었지요. 시우는 그제야 멈췄던 숨을 내뱉으며 낡은 계산기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빗줄기를 뚫고 달려온 검은 세단이 태성그룹 본사 지하 주차장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정장 차림의 회장과 빗물에 젖어 꾀죄죄한 몰골을 한 소년 시운이었습니다. 로비에 대기하던 직원들은 회장 곁에 선 낯선 아이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윤 회장의 차가운 눈빛 한 번에 금세 입을 다물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인 회장실에 도착하자 그곳엔 이미 재무총괄 상무 오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 상무는 회장 옆에 서 있는 시운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시운이 누구인지 묻지도 않은 채 회장에게 서류한 뭉치를 내밀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해외 투자건으로 급히 승인이 필요한 자금이 있으니 도장을 찍어달라는 내용이었지요. 하지만 윤 회장은 서류 대신 곁에 선 시운을 가리켰습니다. 시운은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오 상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소년의 머릿속에는 도로 위에서 들었던 기사와 누군가의 은밀한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시우는 껌을 팔며 길 위를 전전하다가 신호에 걸려 멈춰선 회장의 차 옆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사가 창문을 살짝 열고 누군가와 통화하며 나직이 속삭였던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밤 2시 17분 20억 이체 완료.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눈앞에 있는 오상무라는 것을 시우는 목소리 톤만으로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시우는 회장의 책상 위에 놓인 컴퓨터 모니터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그러고는 숫자를 하나하나 짚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해외로 나가는 돈은 실제로는 3군데. 유령 회사를 거쳐서 상무의 개인 계좌로 들어오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시우는 이 이체 패턴이 전형적인 추적 회피 수법이라는 점을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오 상무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어린애가 장난이 심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는 윤 회장을 향해 이런 근본 없는 아이의 말을 믿으시는 거냐며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지요. 하지만 시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낡은 계산기를 꺼내 들더니 오상무가 그동안 비자금을 조성하며 남겼던 미세한 회계 오차들을 하나하나 나열했습니다. 윤 회장은 소년의 천재적인 계산 능력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문가들도 몇 날 며칠을 매달려야 찾아낼까 말까 한 숫자의 맹점을 이 13살 소년은 단 몇 분 만에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책상을 탁 치며 오상무에게 당장 자리로 돌아가 대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고는 시운을 향해 몸을 숙이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말 잡을 수 있다면 약속한 1억은 물론이고 어머니의 수술비까지 책임지겠다는 파격적인 약속을 던졌습니다. 대신 실패하면 그 대가는 혹독할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시우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감옥에 가겠다는 각오보다 여기서 실패하면
어머니를 영영 잃게 된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전부를 걸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달동네 소년과 거물 회장의 위험하고도 기묘한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이제 시운에게 남은 시간은 단 몇 시간뿐이었습니다. 범인이 증거를 인멸하고 돈을 빼돌리기 전에 시운은 이 복잡한 숫자의 미로 속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비서실 한쪽에 마련된 컴퓨터 앞에 앉은 시운의 등 뒤로 식은땀이 차갑게 흘러내렸습니다. 복도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지만 시운은 이 정적이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습니다. 소녀는 화면 가득 쏟아지는 복잡한 숫자들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의미 없는 기호와 데이터의 나열일 뿐이지만 시운의 머릿속에서는 이 모든 숫자가 입체적인 지도가 되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시운은 낡은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버튼의 숫자가 다 지워져 손에 익은 감각으로만 눌러야 하는 그 계산기는 시운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시운은 최근 한 달 동안의 모든 자금 흐름을 다시 한번 훑어내려갔습니다. 수천 건의 이체 기록 중에서 시운은 공통 분모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의 손가락이 계산기를 탁탁 두드릴 때마다 소수점 아래 숫자까지 정밀하게 맞춰지는 소리가 비서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기묘한 규칙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오후 2시 17분. 그 시간만 되면 회사의 보안망이 아주 미세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시운은 단순히 발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개의 이체 시간 중 오차 범위가 일정한 특정 시간대를 수식으로 증명해낸 것이었지요. 소녀는 책상 위에 놓인 종이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때 시운의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이번 달 병원비 영수증과 약값 청구서였습니다. 그 낡고 빛바랜 종이에는 시운이 직접 연필로 계산해둔 3,480만 원이라는 숫자가 눈물 자국과 함께 번져 있었습니다. 이 화려한 태성그룹 건물 안에서 소년이 짊어진 삶의 무게가 얼마나 가혹한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열려있던 문틈 사이로 차가운 바람과 함께 오상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주위의 눈치를 살피더니 시운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소년의 작은 어깨가 그의 소나기 안에서 비명을 지르듯 가늘게 떨렸습니다. 오상무는 시운의 귀에 입술을 바짝 대고는 매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세상에는 건드려선 안 될 숫자가 있고 그 선을 넘는 순간 내 엄마의 약값보다 훨씬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거라는 협박이었습니다. 시운은 공포에 질려 숨을 멈췄습니다. 오상무는 바닥에 떨어진 병원비 영수증을 구둣발로 짓밟으며 비웃었습니다. 그는 이미 시운이 달동네 단칸방에 산다는 것과 어머니가 병원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오상무는 시운의 모니터를 강제로 끄더니 지금이라도 도망가지 않으면 도둑으로 몰려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시운은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무서운 어른을 피해 엄마가 있는 병원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운은 짓밟힌 영수증 너머로 오상무의 눈동자 속에서 일렁이는 미세한 불안함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찾은 2시 17분의 기록이 그의 목줄을 죄는 결정적인 열쇠라는 확신이 든 순간이었습니다. 오상무가 자리를 뜨자 시운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모니터를 켰습니다. 소녀는 짓밟힌 영수증을 소중히 주워 주머니에 넣고
다시 계산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오상무가 손을 쓰기 전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를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시우는 병원에서 계속해서 걸려오는 전화를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경고음이 들려올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지만 시우는 지금 이 숫자의 미로를 탈출하는 것만이 어머니를 살릴 유일한 방법임을 되새겼습니다. 소년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더욱 빨라졌고 집무실 내부의 긴장감은 폭발하기 직전의 풍선처럼 팽팽해졌습니다. 오상무가 떠난 뒤 비서실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시우는 떨리는 손으로 꺼져버린 모니터를 다시 켰습니다. 화면이 들어오자마자 보인 것은 복잡하게 얽힌 숫자들의 나열이었습니다. 시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병원 중환자실 차가운 의자에 앉아 홀로 어머니를 지키고 있을 자신의 처지를 떠올렸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이 소년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지만 동시에 숫자를 파고드는 집중력을 날카롭게 벼려주었습니다. 시우는 오상무가 마지막으로 건드렸던 로그 기록을 다시 살폈습니다. 오상무는 아주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접속 흔적을 지우기 위해 회사 내부가 아닌 해외에 있는 가상 서버를 거쳐 들어오는 수법을 썼습니다. 하지만 시운의 눈에는 그가 놓친 아주 작은 실수가 보였습니다. 바로 데이터 전송 속도의 미세한 차이였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이동할 때 흔적을 남기는데 오상무가 사용한 특정 프로그램은 전송 과정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데이터가 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낡은 계산기를 연신 두드리며 그 미세한 시간차를 계산해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오상무만이 사용하는 관리자 고유의 접속 코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소녀는 책상 위에 놓인 종이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오상무가 숨겨놓은 비자금의 최종 목적지로 가는 좌표였습니다. 시우는 다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기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상무가 조작한 보안 프로그램의 뒷문을 열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소녀는 모니터 화면에 오준혁이라는 이름이 적힌 비밀 폴더가 나타나자 주먹을 꽉 쥐고 아주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잡았다. 소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폴더 안에는 그동안 태성그룹에서 빠져나간 수십억 원의 돈이 어떤 경로로 세탁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구에게 뇌물이 흘러갔는지 적힌 상세한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우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이 자료만 회장에게 전달하면 모든 것이 끝날 터였습니다. 어머니의 수술비도 달동네의 지긋지긋한 가난도 모두 청산할 수 있다는 희망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시우는 서둘러 자료를 USB에 옮겨 담기 시작했습니다. 시우는 그 작은 USB를 마치 어머니의 손을 잡듯 아주 조심스럽고 소중하게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화면 아래쪽 바가 100%를 향해 달려갈 때 시운의 입가에는 아주 오랜만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USB 저장이 완료되는 순간 비서실의 모든 불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우는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본능적으로 USB를 가슴팍에 꼭 품고 뒷걸음질을 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거구의 사내들이 시운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시운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차가운 손바닥이 소년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잠시 후 비서실의 불이 다시 켜졌을 때 시운의 눈앞에는 오상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시온이 방금까지 품에 안고 있던 USB를 억지로 빼앗아 들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서 있던 보안 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안 팀장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은빛으로 빛나는 차가운 수갑이었습니다. 오상무는 바닥에 내팽개쳐진 시온을 내려다보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내가 말했지.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고. 이제부터 내가 한 짓은 회장님의 비자금을 빼돌리려다 들통난 어린 도둑의 소행이 될 거다. 시우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분명히 증거를 찾았는데 오히려 그 증거가 자신을 올가매는 덫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소녀는 수갑이 채워진 채 바닥에 엎드려 절규했습니다. 자신은 도둑이 아니라고, 저 상무가 진짜 범인이라고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침묵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시운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수갑을 찬 소녀는 그 전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소년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빗물처럼 번지며 시우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시운의 가느다란 손목을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채워진 수갑은 13살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겁고 시린 것이었지요. 오준혁 상무는 바닥에 쓰러진 시운을 내려다보며 승리자의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조작된 증거물들을 회장의 책상 위에 하나둘씩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시운이 사용하던 낡은 계산기 옆에는 마치 시운이 훔치려 했던 것처럼 꾸며진 회사의 기밀 서류들과 거액의 수표 몇 장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보고를 받은 윤 회장이 굳은 얼굴로 집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오 상무는 기다렸다는 듯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가 회장님의 신뢰를 역이용해서 회계 서버에 침입했고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자금을 빼돌리려던 현장을 보안팀이 급습했다는 거짓 보고를 올린 것이지요. 윤 회장의 눈길이 시운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으로 향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소년의 천재성에 감탄하며 희망을 걸었던 노회한 회장의 눈빛은 순식간에 배신감으로 가득 찬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윤 회장은 시운의 앞에 서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감히 나를 속이고 내 뒤통수를 치려 했느냐는 회장의 말에 시운은 고개를 미친 듯이 가로저으며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오상무는 시운이 만졌던 USB에서 시운의 지문만이 발견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윤 회장은 몸을 부르르 떨며 소년에게 약속했던 장학생 지원은 물론이고 모든 금전적 보상을 취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시운에게 남은 것은 1억 원의 보상이 아니라 평생을 따라다닐 도둑이라는 주홍 글씨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시운의 바지 주머니 속에서 끊임없이 진동하던 휴대폰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액정 화면에는 서울병원이라는 글자와 함께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찍혀 있었지요. 오상무는 그 휴대폰을 구둣발로 툭 차서 소년의 손이 닿지 않는 구석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시우는 수갑찬 손을 바닥에 짚으며 윤 회장의 구두 근처까지 기어가 애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전화를 받게 해달라고. 지금 엄마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며 피눈물을 쏟아냈지만 윤 회장은 냉정하게 시선을 돌리고 집무실을 나가버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마지막 전화의 진동이 멈추고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시우는 직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엄마 곁에서 비명처럼 울리던 산소 수치 급락 경고음이 멈추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소년을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돈도 신뢰도 그리고 세상에 하나뿐인 엄마의 가느다란 생명줄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끊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우는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맞댄 채 꺽꺽거리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오상무는 그런 시운의 귀에 대고 다시 한번 아주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법이라며 주제도 모르고 덤빈 대가를 톡톡히 치르라고 말이죠. 그는 경비원들에게 소년을 당장 경찰에 넘기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고 시우는 차가운 빗물이 스며드는 경찰차 뒷좌석에 실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태성그룹의 화려한 불빛은 이제 시운에게는 닿을 수 없는 저 멀리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시우는 멍하니 창살 너머의 어둠을 보았습니다. 수갑은 풀렸지만 손목에 남은 붉은 자국은 소년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믿어줄 사람이 단 한 명만이라도 있었더라면, 아니, 엄마의 마지막 목소리만이라도 들을 수 있었더라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시우는 자신의 품 안에서 뺏겨버린 USB를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 모든 진실이 들어있는데 이제는 그 누구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소녀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길고 긴 절망의 밤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어둠 속에서도 시운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오상무가 놓쳤던 마지막 숫자들이 소리 없이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의 차가운 바닥에 앉아있는 시운의 눈동자는 깊은 늪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소년의 머릿속에서는 오상무가 비웃으며 건넸던 마지막 말들이 숫자가 되어 소용돌이쳤습니다. 유치장 밖에서는 시운을 조사하러 온 형사들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고 멀리 복도 끝에서는 오상무가 윤 회장을 안심시키며 상황을 마무리하려는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손가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비록 증거가 담긴 USB는 뺏겼지만 범인이 절대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시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유치장 창살 너머로 윤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년의 마지막 얼굴을 확인하러 온 회장의 눈에는 여전히 서늘한 배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시우는 쇠창살을 붙잡고 윤 회장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들리지 않을 만큼 아주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상무님이 보여준 USB 기록, 그거 가짜예요. 숫자는 절대로 그렇게 정직하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윤 회장은 콧방귀를 끼며 돌아서려 했지만 시운의 이어지는 말에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운은 오상무가 접속했던 서버의 실제 IP 주소와 그가 조작한 접속 기록 사이에 존재하는 0.05초의 시간 차이를 조용히 읊어 내려갔습니다. 시우는 오상무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 위조 프로그램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상무는 시운의 지문을 심기 위해 데이터를 옮기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유한 관리자 코드가 강제로 로그에 남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시우는 회장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지금 당장 노트북을 가져와서 서버의 뒷문을 확인해 보면 상무의 이름으로 된 접속 기록이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윤 회장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소년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확신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윤 회장은 자신의 비서를 시켜 유치장 안으로 노트북 한 대를 들여보냈습니다. 형사들의 제지도 회장의 단호한 태도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우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수갑 자국이 남은 손목이 시려왔지만 소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시운이 특유의 천재적인 감각으로 보안망을 파고들자 화면에는 오상무가 지금 이 시간에도 증거를 완전히 인멸하기 위해 해외 서버에 접속해 있는 실시간 로그 기록이 붉은색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시각 오상무는 회장실에서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지시를 받은 보안팀이 들이닥쳤을 때 그의 앞에는 시운이 유치장에서 전송한 실시간 범행 증거가 대형 모니터에 가득 떠 있었습니다. 오상무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아이가 꾸민 조작이라며 발악했지만 시운이 찾아낸 오준혁 상무만의 고유 관리자 암호와 접속 기록은 그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시운을 옥죄던 유치장의 문이 열렸고 대신 오상무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윤 회장은 유치장 밖으로 나오는 시운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쥐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듯 회장의 손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운은 승리의 기쁨보다 먼저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유치장 안에서 간절히 바랐던 병원으로부터의 연락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행히 병원에서는 기적 같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이 소년의 억울함을 확인하기도 전에 이미 사람을 보내 밀린 병원비를 전액 결제했고 덕분에 수술이 무사히 시작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시우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달동네 소년의 무모한 도박이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준혁 상무가 수갑을 찬 채 끌려가며 내뱉은 마지막 발악은 독사처럼 매서웠습니다. 그는 경찰차에 타기 직전 몰려든 기자들을 향해 태성그룹에 숨겨진 비자금 장부가 담긴 파일을 전송했다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순식간에 평화롭던 본사 건물 앞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와 고성으로 뒤덮였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팀이 들이닥쳤고 태성그룹 윤태성 회장은 도둑을 잡으려다 오히려 거대한 탈세와 횡령의 몸통으로 지목되어 구속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윤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싶은 마음에 고개를 떨구었지요. 검찰 관계자들은 회장을 압박하며 오상무가 제보한 장부의 내역을 들이밀었습니다. 그 장부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수백억 원의 자금이 특정 연구소로 흘러들어간 기록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것이 불법적인 자금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복잡하게 얽힌 회계 장부 앞에서 노인의 목소리는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때 경찰 조사를 마치고 막 풀려난 시운이 집무실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시운은 엉망이 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소녀는 검찰 관계자들과 윤 회장 사이에 놓인 그 문제의 장부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주변에서 아이가 무슨 짓이냐며 끌어내려 했지만 시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낡은 계산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장부의 숫자들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아주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탈세 장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회장님이 회사를 살리려고 남긴 마지막 증거예요. 시우는 오상무가 조작해놓은 장부의 숫자들이 실제 은행 거래, 전산망과 어떻게 다르게 적혀 있는지를 역으로 추적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의 머릿속에서는 수백억 원의 자금 흐름이 다시 입체적인 지도로 펼쳐졌습니다. 시우는 오상무가 비자금이라고 주장했던 자금들이 실제로는 부도 위기에 처한 국내 핵심 연구소의 원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투입된 연구 구제 자금이라는 사실을 숫자로 증명해냈습니다. 소녀는 장부의 오차를 수정하며 만약 이 돈이 비자금이었다면 발생했어야 할 이자, 계산과 실제 집행된 내역의 차이를 소수점 하나 틀리지 않고 짚어 내려갔습니다. 검찰 관계자들은 13살 소년이 쏟아내는 정교한 회계 분석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시운이 짚어낸 증거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던 검사들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실제로 장부 곳곳에는 오상무가 회장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강제로 끼워 맞춘 흔적들이 시운의 계산을 통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검찰 측은 탈세 정황이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구속 직전까지 갔던 윤 회장은 극적으로 혐의를 벗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년이 도둑을 잡은 것을 넘어 회장과 회사의 운명 자체를 구해낸 것이었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집무실에는 윤 회장과 시운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윤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시운의 낡은 계산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이 지킨 것은 돈 20억이 아니라 자신의 평생이 담긴 명예였다는 것을 깨달은 회장의 눈가에 뜨거운 기운이 서렸습니다. 윤 회장은 시운에게 고개를 숙여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오상무가 짓밟았던 병원비 영수증 대신 시운의 이름이 정자로 적힌 새로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시운의 어머니를 위한 최고의 의료진 지원과 시운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태성그룹의 장학생 증서였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어느덧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로비에는 과거의 낡은 모습 대신 현대적이고 웅장한 유리벽이 세워졌지만 그 중심에는 변하지 않은 풍경 하나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회장실 입구 전시장 가장 높은 곳에 소중히 보관된 낡고 투박한 계산기 하나였습니다. 숫자가 다 지워져 형체도 알아보기 힘든 그 물건은 이제 태성그룹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가장 고귀한 보물이 되어 있었지요. 성인이 된 시우는 이제 태성그룹의 최연소 재무이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윤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회복하셨고 시우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숫자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시우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보며 문득 20년 전 빗속에서 회장의 차를 가로막았던 그 어린 소년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자신이 가졌던 건 오직 낡은 계산기 하나와 어머니를 살리겠다는 절박함 뿐이었지요. 시우는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예전에 자신처럼 허름한 옷차림을 한 아이들이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태성그룹에서 매년 진행하는 희망 숫자 장학금의 대상자들이었지요. 시우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눈을 맞추며 가만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꺼낸 작은 기념품을 건네며 아주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얘들아, 숫자는 너희를 속이지 않는단다. 너희가 진심을 다한다면 숫자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거야. 그때 은퇴하여 휠체어에 앉은 윤 회장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시운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시운을 바라보는 회장의 눈빛만큼은 20년 전 집무실에서 소년의 천재성을 발견했을 때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시운의 어깨 등을 두드리며 자신이 평생 했던 선택 중 가장 잘한 일은 그날 빗속에서 소년을 차에 태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우는 회장의 손을 꼭 쥐며 자신 또한 그날 회장님이 열어준 차문이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었다고 화답했습니다. 오준혁 상무는 그날 이후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고 그가 가로채려 했던 수십억 원의 자금은
이제 시운의 손을 거쳐 수천 명의 아이를 살리는 장학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악이 파놓은 숫자의 함정은 결국 선의의 도구가 되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 셈이지요. 시운은 아이들과 함께 본사 광장에 세워진 기념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시운이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온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진실은 반드시 계산된다.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시우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업무를 시작하기 전 전시함에 놓인 낡은 계산기를 손가락으로 살며시 쓸어보았습니다. 그 차갑고 딱딱한 플라스틱 너머로 어머니의 따뜻한 체온과 윤 회장의 묵직한 신뢰가 동시에 전해져 오는 것 같았습니다. 소녀는 이제 어른이 되어 더 큰 숫자의 지도를 그려나가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빗속을 달리던 그 간절한 진심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한 소년의 무모한 도전으로 시작된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이제 또 다른 아이들의 꿈이 되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긴 이야기 카네이션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